한국 공군 단독으로 무려 60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F-35를 비롯하여 한국의 모든 주력 전투기와 공격기, 그리고 공중급유기와 항공통제기까지 동원된 공중종합훈련 소링이글은 대한민국 공군력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단독으로 단일 훈련에 60대 이상의 항공기를 동원할 수 있는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한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호시탐탐 한국을 넘보는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공군력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예 5개의 정구 중 하나인 북부 정구를 철저하게 한반도 작전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위대를 보내면 독도 점령이 가능하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들의 야욕을 저지할 공군력을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KF-21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는 공군력과 첨단 항공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중일 3국의 전투기 개발사를 통해 한국이 최고의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항상 동북아시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해왔습니다. 196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 능력과 사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엄청난 일인데요. 한국은 1969년에 미국, 영국, 이란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F-4 팬텀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당시 F-4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지금의 F-22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전투기였는데, 한국은 이를 일본보다도 먼저 도입하면서 중국, 대만, 일본을 제치고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공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F-4 전투기를 처음 도입하던 1969년의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2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고작 257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F-4 전투기를 도입한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으며, 이후 2010년을 전후로는 F-15K를 도입하면서 또 한 번 동북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F-15 전투기를 도입하긴 했으나 일본의 F-15J는 동시기 미국의 F-15보다 기체 성능이 떨어지는 다운그레이드형이었으며 공대공 임무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도입한 F-15K는 기존의 공중우세 전투기로 개발되었던 다른 F-15 계열과 달리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된 최신 F-15E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체였으며, 여기에 미국이 운용하던 F-15 계열보다 더 뛰어난 성능 개량까지 진행되며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상대할 기체가 없던 전투기였습니다. 비록 이후 중국과 일본이 5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강함에 따라 다시 한중일은 공군력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항상 주변 국가의 공군력 경쟁에서 끝내 가장 뛰어난 전력을 손에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이제 KF-21로 이어질 것인데요. 현재 중국은 제니10과 젠35를 통해 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럽 국가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GCAP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4.5세대로 분류되는 KF-21을 양산함으로써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만 놓고 보면 5세대 중국과 6세대 일본에 비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이 가장 뒤떨어진 전력을 보유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세대 분류가 가장 낮은 한국이 오히려 가장 우수한 전투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한국이 F-4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공군력을 확보하던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로 취급받았습니다. 1966년부터 발생한 문화 대혁명은 무려 10년간 계속되며 중국 내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른바 문명 파괴라는 비난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했던 문화 대혁명은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잃게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반인권 국가로 낙인 찍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으며 1980년대까지도 제대로 된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976년 문화 대혁명이 끝이 난 후 10수년의 회복을 거친 중국은 그나마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공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형 기체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여기서부터 짝퉁을 좋아하는 중국의 천박한 근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그-21을 기반으로 제작된 젠7, 젠8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수호이 27을 도입하여 젠11이란 이름으로 중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불법 복제 정황이 곧바로 드러났는데요. 중국은 전투기 조립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받은 주요 장비와 부품들을 조립 공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주요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한 다음 특징을 분석하고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러시아가 납품한 장비들과 부품의 분량이 많아 자신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해한 것이며 제대로 된 부품을 납품하지 않은 러시아 측이 잘못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 복제로 만들어진 전투기가 온전히 모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도박에 가까운데요. 중국이 제작한 젠11B는 비행 도중 날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심지어는 공중분해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엔진도 원본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성능을 발휘하여 중국 조종사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대놓고 원본인 수호이 27과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의 전투기 불법 복제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러시아를 통해 엔진과 주요 부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자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활용해 뒤로 전투기를 빼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은 소련 붕괴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게 된 소련제 무기들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들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입수한 전투기들을 분해하고 복제함으로써 여러 전투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자랑하는 젠20과 젠35마저도 이러한 불법 복제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투기이며 사상 누각이란 말처럼 아무런 기초가 없는 중국이 불법 복제를 통해 얻은 기술력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전투기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실 없는 기술에서 탄생한 성능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아무도 없으며 전통적으로 중국산 무기를 애용해온 친중 국가에서도 중국산 무기는 제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중국은 부족하지만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양한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한 F2 전투기를 제외하면 이러한 실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F2 전투기는 일본이 상당 부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 당시를 기준으로는 우수한 점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가격 상승과 미비한 후속 사업이 일본의 전투기 개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은 F2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기술 비용을 미국에 지불함으로써 전투기 개발 예산을 잡아먹었고 목표로 했던 140여 대의 생산 물량도 90여 대로 축소하면서 F2의 내당 기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F2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원형이 F-16이었으며 F-16의 포지션을 고려할 때 F2에 쏟아부은 일본의 비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KF-16을 도입했는데 이때 기체당 비용이 일본의 F2에 비해 약 40% 수준에 불과했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을 사용했는데요. 게다가 F2 전투기의 생산 물량이 상당수 축소한 탓에 F2의 생산이 모두 완료가 되자 일감이 없는 일본의 항공기 부품 제조 회사들은 연달아 도산하고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일본의 항공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F2 개발을 두고 실패한 사업이라 평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미국제 전투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지 못해온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순조롭게 개발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F-16급 전투기만 개발해봤던 일본이 단숨에 6세대로 점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표면적으로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높을지 몰라도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 측면에서 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항공기인 KT-1 훈련기를 시작으로 T-50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며 처음으로 초음속 항공기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후 T-50을 기반으로 전술 입문기인 TA-50과 경전투기인 FA-50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KF-21을 개발하며 4.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항공기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풀업기와 초음속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개발한 다음 주력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며 단계별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 고난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들을 축적하기 시작하면 이후부터는 연쇄적인 기술의 발전을 초래합니다. 즉, 한국은 전투기 개발의 정석을 지키는 과정에서 기술 축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을 수 있으나, 이렇게 축적한 기술과 KF-21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반면 기술의 축적과 자체적인 역량 강화보다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중국과 일본은 더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명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요. 이처럼 러시아의 기술을 베끼는 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마땅한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해온 중국과 돈 낭비의 결정체였던 F2 이후 한 번도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해온 일본이 국산 기술력으로 KF-21을 개발한 대한민국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F-21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제공권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다시 한번 최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4일 KF-21 천소티 영상입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최초 비행에 돌입한 KF-21이 드디어 천소티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소티란 군용 항공기의 단독 출격 횟수를 의미하는데, 즉 대한민국의 KF-21은 1000번의 비행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KF-21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대한민국 전투기의 설계와 제작 과정이 매우 우수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과정을 거쳐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보다 전투기 개발에서 앞서 있는 군사 강국들조차도 쉽지 않은데요. 일례로 미국은 F-35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기체까지 전부 안전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다양한 전투기를 개발해왔고, 기술과 자금력 모두 우월한 미국조차도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1000번의 무사고 비행을 통해 매우 순조로운 KF-21 개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은 전체 시험 비행으로 계획된 2000소티 중 절반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드디어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앞으로 한국은 2026년까지 나머지 1000소티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체계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8년까지 40대의 KF-21 블록 1을 생산하며 이제는 구형이 된 F-16 PBU 등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KF-21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반대와 역경을 이겨내야 했는데요. 한국 내에서조차 우리 대한민국이 최신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최소 수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여론도 존재했으며, 개발이 성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기존에 운용하던 F-16과 F-15를 더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공동개발로 참여하겠다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축소를 시도하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또한 일부 국가기관에서는 기술적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KF-21의 블록 1 생산 수량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KF-21 블록 1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각각 20대씩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KF-21은 매 시험 비행마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KF-21은 2023년 1월 17일에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투기가 초음속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투기가 마하 1.0을 돌파하면
전투기 날개에서 충격파가 발생하고 전투기의 공력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의 양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전투기가 방향을 상실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구조적으로 이러한 부하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 7월에 초도 비행에 착수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에는 6호 시제기까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만약 한국이 1호 시제기 이후 2에서 6호 시제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전투기 제작 능력을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기체를 안정적으로 제작함으로써 1호 시제기의 성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KF-21은 2024년에 접어들자 더욱 그 뛰어난 성능을 마음껏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70도 상승각의 고바듬각 비행, 공중급유 비행, 마하 1.8 돌파, 미티어 발사 성공까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의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바듬각이란 항공기 날개에 시위선과 공기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실용 비행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듬각 한계치는 50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70도 수준의 고바듬각 상태에서 비행 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투기가 더 우월한 고바듬각 기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고바듬각 비행 능력은 아군의 전투기가 적기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공중전 발생 시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바듬각 기동은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급격한 고도 변화와 방향 전환을 통해 적의 공격을 회피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 능력은 결국 KF-21이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무 성공률을 높이고 한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공중급유 성공은 KF-21의 완성도와 한국 조종사의 기량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전투기의 공중급유는 급유기와 전투기 간의 거리와 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성능 검증이 완료된 전투기들조차도 극도로 섬세한 조종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제기는 실전 배치를 완료한 전투기와 달리 비행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나 결함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급유기 후방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비행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단번에 KF-21의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등 불지의 기업들조차도 공중급유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KF-21이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공중급유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과 조종사들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마하 1.8 돌파와 미티어 발사 성공 역시 KF-21의 압도적인 성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인 F-35가 기체 특성의 한계로 인해 최고 속도가 마하 1.6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KF-21이 마하 1.8을 돌파했다는 것은 한국 공군에게 매우 큰 전술적 강점을 제공합니다. 시계 외교전이 현대공중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투기의 최고 속도가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속도를 보유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적성국 전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KF-21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KF-21은 마하 1.8 이상의 최고 속도에 더해 쌍발 엔진의 2점 우수한 추중비를 바탕으로 적 전투기를 요격하고 제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티어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언제든 북한 전역에 위치한 적성국의 전투기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투기와 무장체계의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무기 시스템 간에
완벽한 전자적 호환과 무장체계의 크기, 무게, 공기역학적 특성이 전투기의 안정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리적 호환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완벽해야만 전투기와 무장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은 미티어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KF-21이 고속 비행 중 에이사 레이더를 활용하여 적 표적을 탐지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300km 내외의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후화된 구식 전투기들은 KF-21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격추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1000번의 무사고 소티와 더불어 각종 성능 시험을 완벽하게 진행한 KF-21은 본격적인 양산 과정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APU를 비롯하여 17종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카이와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KF-21의 국산화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KF-21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 협력업체는 무려 600곳이 넘어가는데 KF-21의 생산과 국산화율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다수의 항공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KF-21은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한국의 항공 산업을 모두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대규모 양산과 더불어 순차적으로 블록 1과 블록 2의 전력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모든 시험 비행이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실전 배치될 KF-21도 완벽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